안녕하세요. 외로운 데이터 분석의 길, 저희의 소소한 대화가 당신에게 작은 위로와 영감이 되기를 바라며 옆자리 분석가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데이터 분석가 선미입니다. 스타트업부터 대기업까지 다양한 IT 회사에서 데이터 분석가로 일을 했었고요. 지금은 데이터리안이라는 데이터 분석 교육 스타트업에서 대표로 일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데이터 분석가 보민입니다. 채용 플랫폼인 자플래닛에서 데이터 분석가로 일을 했었고요. 지금은 데이터리안에서 퍼포먼스 마케팅, 개발 등 다양한 일도 함께하고 있는 차원 멤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데이터 분석가 혜정입니다. 저는 콘텐츠 기업 리디에서 데이터 분석가로 일했고 지금은 선미님, 보민님과 데이터리안 창업해서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그러면 근황 토크를 조금 하고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좋습니다. 좋아요. 저는 최근에 출장 다녀온 얘기를 좀 해볼까 싶었는데요. 회사 창업하고 나서 그냥 회사에서 데이터 분석가로만 일을 했다면 경험하지 못했을 이런저런 새로운 일들을 되게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대기업에서 SQL 출강 요청이 와가지고 선미님이랑 경북 구미에 다녀왔습니다. 어떤 과정으로 교육했는지 잠깐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선미님? 네, 보미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SQL 교육을 했고요. 3일 동안 하루 8시간씩 해서 셀렉트부터 윈도우 함수까지 다 가르쳐드리고 왔습니다. 와, 빡셌다. 네, 고급 문법까지 다 다루기에 약간 빠듯한 시간이었는데 그래도 실무에 이제 바로 써야 하는 분들이 오실 것 같아서 욕심껏 과정 구성을 했고요. 실제로 실무에 쓰고 계시는 분들이 오셔서 특히 요즘에 이제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눈을 이렇게 반짝반짝 빛내면서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과정 외의 이야기들도 많이 하고 왔습니다. 이게 하루에 8시간, 3일이라는 스케줄이 연달아서 있으니까 좀 지칠만도 한데 다들 끝까지 열심히 들어주셔가지고 저도 에너지를 많이 받고 온 것 같아요. 혹시 보미님 기억에 남는 점 있나요? 저는 교육 듣는 분들이 하신 질문이 기억에 남는데 제가 이제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 선생님들이라고 많이 불렀어요. 뭐 선생님들 뭐 앞으로 10분간 이 문제 풀어보세요. 뭐 아니면 선생님들 실무하실 때 어떤 고민 있으신가요? 이렇게 선생님들이라고 불렀는데 한 이틀 차쯤인가? 첫날인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평소에도 선생님이라고 그렇게 부르시냐? 이렇게 그 듣는 분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 상황이 뭔가 코믹해서 기억이 납니다. 이거 회사마다 좀 부르는 명칭이 다르더라고요. 맞아요. 저희는 저희끼리 있으니까 모르잖아요. 맞아요. 몰랐는데 그 회사는 또 다르게 불러요. 맞아요. 그 약간 프로라고 하셨죠. 네. 그래서 오 프로, 오 신기하다 이러면서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똑같이 생각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신기해했던 상황이었습니다. 프로. 이 선생님, 근데 저희끼리도 선생님을 부르잖아요. 네. 근데 이게 약간 그 티처의 의미가 아니고 그냥 약간 존칭처럼 의미로 그냥 쓰는 거라서 저희는 별 생각 없는데 약간 밖에서 보시기에는 좀 이상한 그렇게 느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랬나 봐요. 합리적인 명칭인데 저는 이제 누구누구 님이라고 부르는 거랑 선생님이랑 저는 같은 레벨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도요. 근데 이제 이름을 모르니까 맞아요. 합리적으로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맞아. 저기요라고 하는 것보다 나으니까 저도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되게 특이하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분이 계셔서 저도 그게 되게 신기하긴 했어요. 저는 사실 이번 출장은 약간 수행 비서처럼 선미님을 보필하는 역할로 다녀왔는데 이제 전에 오프라인 핸즈온도 만만하게 보다가 큰 코 다쳤잖아요. 근데 이제 기업 출강도 만만하게 보다가 약간 통수를 맞았어요. 이게 오프라인 출강도 할 게 진짜 많더라고요. 전반적으로 저희가 좀 자신감이 넘치는 편. 그게 아니고 약간 몰라서 그냥 자신감이 있는 편. 무대뽀. 그런 것 같아요. 아니 모르면 무서워할 수도 있는데 나 못할 것 같아 이럴 수도 있는데 우리 일단 할 수 있다. 할 수 있어. 모르니까 일단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이게 모르는 게 이제 약간 디테일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의 자체는 저희가 계속 해오던 콘텐츠인데 맞아요. 오프라인 지방 출강 이게 붙으니까 좀 디테일한 것들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강의 우리 해봤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강의를 했던 것을 똑같이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 모든 수식어가 하나하나 달릴 때마다 디테일이 너무나도 달라져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상치 못하고
이건 좀 많이 다르구나. 네. 이렇게 이제 결과적으로는 알고 오는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네, 그런 의미에서 오프라인 출강도 할 게 진짜 많았고요. 정말요. 이제 강의 준비하시는 거 선미님께서 전담해서 진행을 해주셨는데 이제 그 외에 작업들이 진짜 많아서 네. 뭐 서류 작업도 담당자님이랑 관련해서 커뮤니케이션 해야 되고 네. 뭐 숙소도 잡아야 되고 네. 운전도 해야 되고 네. 뭐 조교도 해야 되고 질문 답변도 해야 되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제가 담당해서 했었고요. 그래도 그나마 이제 둘이라서 같이 맞아요. 의지하면서 어떻게든 잘 마무리를 했어요. 맞아요. 혼자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있을 것 하시는지 같아요. 모르겠어요. 근데 이번에 저희 올라오면서 얘기했죠. 이거는 한 명이선 절대 안 된다. 네. 최소 2명이다. 이렇게 맞아요. 얘기를 많이 했고 맞아요. 그래도 담당자님이 수강생분들 만족도 조사한 거를 바로 전달을 주셨는데 평점이 거의 5점 만점에 만점에 가까운 4.9점이었습니다. 와. 아주 뿌듯했고요. 네. 강의를 준비한 보람이 있었다. 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러네요. 저는 보미님이 커뮤니케이션을 다 해주셔가지고 너무 편하게 강의만 준비하다가 이제 집에서 혼자 강의를 준비하면서 너무 뭐라 해야 되죠? 그런 걸 뭐라 그랬죠? 나 프리라이더가 아닐까? 어떻게 강의를 하는데 프리라이더일 수 있어? 그러니까. 왜냐면 아무랑도 커뮤니케이션 안 해도 되고 그냥 나 혼자 어떻게 사부작사부작 해가지고 가면 되니까 너무 프리라이더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 정도로 운전기사도 해주시고 숙소도 좋은데 잡아주시고 저는 출장이 이런 거라면은 또 가고 싶고요. 근데 이제 불러주신다면 네, 언제든. 네. 그럼요. 네, 간과한 점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 저는 이제 거기서 하루를 먼저 묵어가지고 우리가 3박 4일을 있었던 건가요? 맞나요? 그쵸. 그쵸. 3박 4일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호텔에 혹시 운동할 데가 있나 찾아봤어요. 운동을 하는 뭐 런닝머신이나 이런 게 있는 게 있나. 그래서 운동복을 2벌 챙겨갔거든요. 근데 저희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8시간 강의를 하고 매일 한 9시 반쯤에 잠들었어요. 기절했죠. 네, 기절했어요. 그래서 가서 그냥 새벽에 일어나서 또 다들 일찍 출근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정말 신기했는데 아무튼 엄청 일찍 거기까지 가가지고 8시간 수업을 하고 저녁 먹고 다음날 수업 준비 조금 하고 씻고 기절했어요. 네. 운동할 여력은 없었다. 진짜 기절했어요. 저도 혹시 몰라서 여벌의 옷을 챙겨갔지만 뜯지도 않고 거의 이렇게 파우치를 열지도 않고 네. 그냥 그대로 들고 왔다. 네네. 저 그런 얘기도 했었어요. 그 아이돌 분들이 이제 뭐 런던, 뭐 뉴욕 뭐 이렇게 공연하러 이렇게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근데 다들 이제 하는 얘기가 나는 일만 하느라고 호텔하고 공연장만 왔다 갔다 하느라고 뭐 나는 거기 도시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 그냥 그런 얘기를 하는 걸 어디선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해를 지금, 하게 됐어요. 네. 블랙핑크다. 무슨 소리야? 아 웃겨. 우리가 구미해온 블랙핑크다. 정말. 아니, 결론이 왜 그렇게 웃겨. 나는지 모르겠지만 구미에 블랙핑크 다녀갔다. 아니 네. 무슨 소리야. 근데 구미가 정말 아름다운 도시고 낙동강이 흐르고 네, 어디 음식점에 가도 그 기러기가 있고 맞아. 네, 밥도 푸짐하고 맛있고 맛있었어요. 네, 하다못해 이제 순대 트럭마저도 맛있고 푸짐하게 주는 아주 좋은 도시였습니다. 구미 맞아요. 최고. 최고. 담당자님 혹시 듣고 계시다면 다시 불러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다음번에도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제 옆자리 분석가 3화 본격적으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혜정보민 선미의 데이터 분석가 취업설입니다. 저희 셋 다 데이터 분석가로 커리어를 시작해서 지금 함께 데이터리안이라는 교육회사를 창업했는데요. 각자 어떻게 데이터 분석가라는 직무로 취업을 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취업 전에는 어떤 백그라운드가 있는지 이런 얘기들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만약에 취업이나 이직 준비하고 계시다면 저희의 경험과 사례가 취업 준비에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만약 데이터 분석가로 이미 일을 하고 계시다면 저희의 동료라면 이 사람들은 이렇게 커리어를 시작했구나 하고 재밌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원래 남의 취업설이 제일 재밌지 않나요? 맞아요. 네, 맞아요. 다른 분들은 재밌죠. 어떤 얘기 하실지 기대됩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취업할 당시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저희가 어떤 사람들인지 약간 배경 지식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데이터 분석 입문하기 전까지 뭐 어떤 일, 어떤 공부를 하던 사람들인지 먼저 소개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먼저 얘기를 해보자면 제가 취업 준비를 하던 시기는 코로나가 이제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직전, 맞아요. 이제 햇수로는 한 6, 7년 정도 전인 것 같은데 저는 최대한 학생 신분으로 오래오래 있으면서 놀 거 다 놀고 취준도 하고 취업과 동시에 학교를 떠나고 싶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었고요. 학교 생활을 오래 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나 했더니 접니다. 선생님이시군요. 네, 저였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그 학생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안정적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거- 그런 논팽이들이 누군가 아, 당연히 접니다. 빠릿빠릿하게 접니다.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해야 되지 않나 아닙니다. 했는데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 타이틀을 달고 이제 놀 거 다 놀고 취준도 하면 좋겠다 이렇게 좋다, 생각을 좋다. 했고요.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셨겠죠. 해마다 휴학을 하고 동아리도 하고 네. 뭐 해외여행도 가고 인턴도 하고 뭐든지 해보면서 신명나게 대학생으로 라이프를 즐기다가 네. 이제 4학년 막 학기가 끝나고 졸업 유예를 한 학기를 하면서 취준을 했었고요. 참고로 저는 문예창작과를 나왔습니다만 제 전공을 살려서는 먹고 살긴 글렀다라는 생각을 초장부터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를 먹여 살려줄 뭔가가 항상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것저것 공부를 했었습니다. 네. 선미님은 혹시 어떤 히스토리 있으신가요? 네, 저는 바야흐로 대학원 생활을 하던 중에 대학원에 너무 다니기가 싫었습니다. 저런. 너무너무 싫어가지고 교수님한테 읍소를 했어요. 한 학기 음. 남기고 그래서 휴학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근데 이제 대학원생이 휴학을 하는 일은 별로 없을 뿐더러 한 학기만 남기고 휴학하는 경우는 정말 없거든요. 보통 이제 견뎌서 졸업을 하거든요. 맞아. 근데 이제 지금 생각해보면 참 철이 없죠. 네. 교수님께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무튼 그러고 이제 서울에 올라와서 친구가 소개를 해줘서 이제 DMZ 다큐멘터리 영화제라는 영화제 일을 했고요. 그 일도 재밌었는데 이 예술계 일이 참 박봉이더랍니다. 그리고 이제 IT 기업에서도 일을 해보고 싶었어요. 나는 테헤란로를 걷고 싶다. 그런 생각으로 다양한 회사들에 지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저의 배경입니다. 그렇군요. 네. 이렇게 들으니까 좀 공통점이 있는데요. 네. 약간 예술계에 발을 담궜다가 이제 튀어나온 네. 그런 전력이 있는 데이터 분석가가 많지는 않을 텐데 네. 이제 둘이 그렇다. 오랜만에 다시 들으니까 아주 새로웠습니다. 혜정님은 혹시 어떤 백그라운드가 있나요? 저는 경영학을 전공을 했고 취업을 준비하던 때가 3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빠르다. 지금 생각하면 그 대학생 신분을 잘 유지하고 오래오래 다니는 게 좋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은. 저도요.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때는 저는 빨리 취업하고 싶었어요. 저는 돈을 빨리 벌고 싶어서 취업을 일찍부터 생각을 했는데 그 막 학교에서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뭐 학교 연계해서 취업 뭐 인턴 뭐 이런 거 해주는 프로그램들도 있고 한데 뭐 경영학 살려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뭐 분야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마케팅도 있고 뭐 맞아요. 그냥 인사. 인사 업무, 뭐 총무 이런 업무들 아니면 회계나 뭐 세무 이런 좀 전문성을 살려볼 만한 것들도 있고 그래서 분야는 되게 여러 가지인데 제가 취업을 준비하면서 그런 프로그램에 이제 이력서를 써보니까 뭐가 없는 거예요. 그때 깨달았어. 내가 뭐가 없다는 거를. 내가 지금 학교 다니고 알바만 했구나를. 저 대외 활동을 많이 안 했거든요. 그 사람들 만나기 싫어서 대외 활동 많이 안 했어. 막 그래서 그런 게 막 이렇게 즐겁지 않아가지고 저는 그런 거 많이 안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력서 써보니까 지금까지는 내가 뭐가 없다. 그러면 뭘 채워야겠다. 요 생각을 했는데 경영학을 했으니까 사실 분야가 여러 가지라서 뭐 이런저런 준비들을 많이 해볼 수 있었는데 뭐 어떤 걸 할까 하다가 저는 이제 데이터 분석 교육 과정을 들었던 거였어요. 그리고 분석가가 이런저런 일들을 거쳐 되었습니다. 각양각색입니다. 아주 좋아요. 그러면은 이제 분석을 왜 공부하게 되었는지 분석가가 어떻게 됐는지도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이제 저는 데이터 분석을 공부하기 전에는 프로그래밍을 먼저 배웠어요. 맞아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저는 휴학하면서 이것저것 모든 것을 손대봤기 때문에 그 안에 이제 프로그래밍 공부하는 동아리도 있었고 그때 제가 배운 게 루비랑 루비 온 레일즈로 프로그래밍을 배웠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조그만 프로젝트로 뭔가 만들어보고 웹사이트 만들어보고
그런 거 띄워보고 이런 거를 했었는데 근데 다 해봤는데 졸업도 잘 했어요. 그리고 굉장히 재밌기도 했고 뭐 그 안에서도 제가 빨리 배우는 편이어서 이제 맞아요. 뭔가 효능감도 있었고 한데 잘하셨을 것 같아요. 네, 이제 결론적으로 코딩이 제 스타일이 아닌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은 돌고 돌아서 회사에서 다시 백엔드 개발을 하고 있긴 하지만 그때 배울 당시에는 뭔가 당장 배워서 결과를 낼 만큼 내가 지금 단계에서는 초보니까 이제 빠르게 배웠지만 그 이상으로 잘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려면은 공부를 진짜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기술적으로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고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제 제가 끝에 끝까지 간 상황이었거든요. 휴학도 다 쓰고 이제 졸업 유예도 했고 하니까 이제는 졸업하기 전에 취업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했을 때는 그 결과를 바로 낼 수 있는 영역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고 이제 또 뭐 먹고 살지 고민을 하다가 이제 데이터 분석이라는 분야를 알게 됐는데 분석은 좀 뭐가 달랐냐면 코딩도 마찬가지긴 한데 데이터 분석은 약간 배워두면 분석가가 아니라도 뭐라도 일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교육을 한번 신청을 해봤고요. 그때 신청한 교육과정에서 두 분, 혜정님, 선미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때 선미님이 저희 선생님이었는데 저는 진짜 100%, 99%도 아니고 100% 선미님 덕분에 데이터 분석이 재밌다는 걸 알게 됐어요. 황송합니다. 네. 아 진짜고요? 네. 그 분석가로 일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그때 들어서 이제 끝나고 나서 여기저기 분석가 뽑는 회사에 죄다 지원을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아마 그때 한 1년 정도 안 되는 시간 동안 한 80군데, 90군데가 넘는 곳에 이력서를 아마 넣었을 거예요. 이 얘기는 처음 듣는 것 같아요. 80군데라는 거는. 아마 세봤는데 아마 그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별로 반응이 없었겠죠. 저도 뭐 경력이 있고 이런 건 아니니까. 근데 이제 워낙 여러 군데 넣다 보니까 네. 이제 최종 합격이 되는 곳도 생기더라. 그래서 이제 그게 한 군데가 아니어서 다행히 몇 군데 붙은 곳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채용 플랫폼인 자플래닛으로 최종 행선지를 결정을 해가지고 이제 분석가로 첫 회사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짱이다. 선미님은 혹시 어떻게 분석가가 되셨나요? 저는 대학원에서 금융 전공을 해가지고 이제 논문을 쓴다고 데이터 분석을 하고 했기 때문에 일단 데이터 분석가에 지원을 했고요. 근데 좀 아나무인이었던 것이 분석가 이외에 그냥 채용 공고에 데이터자가 들어가는 아무데나 재미있어 보이는 포지션에는 다 지원을 했기 때문에 제가 했던 것 중에 가장 엉뚱한 포지션이 UX 리서처였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착한 담당자님이 저를 씹지 않고 커피챗에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UX 리서칭 일을 해보셨냐고. 왜냐면 좀 엉뚱한 애가 지원을 한 것 같으니까. 근데 아니요. 저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지만 빨리 배우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든 금방 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거든요. 담당자님께도 죄송합니다. 좀 황당하셨을 것 같아요. 제가 취업했던 시절을 생각을 해보면 정말 신입 하나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이런 말을 해도 부족할 정도로 좀 아나무인으로 굴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우연히 쿠팡에 입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것도 뭐 중간에 이제 저희 유튜브에 썰이 많습니다. 네. 아마 이제 그때 실력으로 지금 지원하면 택도 없을 거라고 자주 생각을 하거든요. 요즘 특히 자주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제 마침 분석가 채용을 시작하던 그러니까 다른 모든 회사들이 다 데이터 분석가라는 직무가 필요한가? 그럼 뽑아볼까? 이렇게 하던 시기라서 운이 좋게 잘 들어갔고 제가 아마 이제 회사도 누굴 뽑아야 되는지 기준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놈인지 모르고 뽑았을 것 같습니다. 아싸라고 생각합니다. 뭐 결과적으로는 잘 맞으셨으니까 그리고 네, 일도 맞아. 잘하셨으니까 잘 뽑으신 거죠. 뭐. 아 맞습니다. 저는 당시에도 저 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여기저기 지원을 한 거잖아요. 근데도 떨어뜨리는 회사들은 너네가 진짜 손해를 봤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맞아, 뭘 모르는구나. 네, 뭘 분석을 모르- 알아보지 못하는. 내가 지금 가장 최저가인데 네. 그렇긴 하죠. 매수를 맞아. 하지 않아. 맞는 말이다. 맞아. 네. 맞는 말이네요. 네. 지난 시절 회사하면서 생각하는 건 10년 차도 6년 차도 다 똑같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 저도 그때 실력으로 지금 지원하면 택도 없겠다는 생각이 조금 들기는 하거든요. 네. 이제 그만큼 이 분야도 그렇고 이 산업도 그렇고 좀 성숙해지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네. 마지막으로 회장님 얘기도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혜정님은 분석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어요? 일단은 저는 한 2학년 때부터 제가 3학년 때부터 취업 준비했다 했잖아요. 2학년 때는 뭐가 있었냐면 해외 취업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좀 막연하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해외 편입해서 해외 대학을 갈까 뭐 이런 고민들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2학년 2학기 때 교환학생을 갔는데 갔다 와서도 막 이래저래 좀 준비를 하고 만약에 해외 편입을 하려면 어떤 분야, 어떤 과로 가야 될까 이런 걸 고민을 하다가 개발 이런 쪽으로 가는 게 좀 낫겠다. 왜냐면 언어의 장벽이 좀 덜 할 것 같아서 그러니까 기술이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서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거 자체가 언어니까 사실 프로그래밍 언어 자체가.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이제 개발 공부를 이렇게 살짝쿵 시작을 했는데 유튜브로 생활 코딩 그 선생님 걸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HTML, CSS부터 저는 공부를 해봤었는데 그 하다 보니까 저도 보민이랑 비슷하게 뭔가 이렇게 막 만들어내고 이런 게 그닥 크게 재미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리고 보민님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방대한 지식이 있다는 걸 좀 깨달았고 그래서 이거를 단기간에 따라잡기가 좀 쉽지 않겠다. 그래서 좀 어렵다 생각했고 그리고 교환학생 갔다 와서는 내가 해외 생활에 맞는 사람인가 요것도 고민을 좀 하게 됐거든요. 갔다 와 보니까 저는 그게 그닥 맞지 않는다고 느꼈고 그래요. 좀 해보면 아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맞아. 김치를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지 몰랐어요. 맞아. 그리고 제가 막 외향적인 성격이 아니다 보니까 거기 가서도 저만의 커뮤니티를 구축해야 될 텐데 그러니까 친구를 사귀고 이런 것들 그게 좀 어려웠어요. 저는. 그래서 그게 쉽지 않으니까 그리고 또 새로 친구를 사귈래도 막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파악하기가 좀 어렵다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면 그냥 한국에서 어떻게 지냈는지 대화를 하면 대충 아는데 외국에서는 이게 어떤 게 보편적인 건지를 잘 모르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한테 사기를 치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런 거 원래 질문 안 하는데 나한테 질문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을 잘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사람을 많이 만나보고 오래 살다 보면 알겠지만은 그게 저는 좀 힘든 일이었어요. 저한테는. 그래서 뭐 해외 취업이나 뭐 개발 뭐 이런 편입 내지는 취업 이런 거를 마음을 접게 됐고 그래서 뭘 할까 하다가 이 얘기 나와야 돼요. 21세기 가장 섹시한 직업. 매번 그때 듣지만 매번 참 매번 그래. 이상하죠. 그 생활 코딩 선생님 거 보고 했다고 했잖아요. 그것도 이제 다 유튜브 보고 공부한 건데 저는 그 뭐 해외 취업 이런 것도 유튜브에서 정보를 많이 얻었거든요. 그 당시에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유튜브를 되게 좋아했어요. 유튜브에서 세상을 배운 사람인데 아무튼 막 이런저런 영어로 검색하고 뭐 이렇게 해도 그 가장 섹시한 직업 이러면서 뭐 데이터 분석가, 데이터 과학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맞아요. 섹시한 직업 이건 아마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였던 것 같은데 네. 그거를 찾다 보니 뭐 데이터 분석이라는 걸 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준비를 하고 이게 되려면 뭘 해야 될까 하다가 교육과정 그런 걸 찾아봤었거든요. 근데 지금이야 뭐 국비지원 부트캠프 뭐 이런 거 되게 많은데 그때는 몇 개 없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좀 손에 꼽게 있어서 뭐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이제 저랑 보미님이 같이 들었던 그 교육과정, 국가에서 하는 그 교육과정을 알게 돼서 그때 그 교육과정 뭐 설명회 같은 것도 있었거든요. 지원하기 전에 설명회 같은 것도 가서 듣고 지원을 하고 면접을 봐서 그 교육과정을 들었었고요. 제 기억으로는 그때 그걸 들으면서 분석가로 처음 취업한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맞아요. 그냥 중간에 냅다 뛰쳐나가서 코딩 맞아. 테스트 보고 와버렸어요. 맞아. 그 교육과정이 몇 개월짜리였죠? 한 4개월, 5개월? 네, 그 정도 됐던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초반에는 그 선배님이 가르쳐주신 SQL을 들었고 한 중반 이후 과정에서는 약간 프로젝트 네. 그런 거를 하고 뭐 파이썬, 중간중간 파이썬, 통계도 통계 있고. 뭐 이런 네. 걸 배웠었어요. 이제 SQL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를 선배님 강의를 들으면서 많이 말씀도 해주셨고 계속 세뇌를 시켰죠. 예. 그래서 강의를 하시면서도 그때도 그 얘기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일단 지원해봐라 하는 맞아요. 얘기들. 그랬는데 강의를 듣다가 중간에 뭐 이력서 특강이었는지 링크드인 특강이었는지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막 조별로 앉아서 같이 이력서 작성하고 링크드인 쓰고 맞아. 뭐 같이 돌려보면서 피드백하고 맞아. 막 이러면서 어떤 하나의 관문을 이제 쓴 거죠. 제 입장에서는. 네. 취업을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작성해야 되는 이력서랑 링크드인 뭐 이런 게 1차로 준비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지원 안 해볼 이유가 없겠다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멋있다. 태도가 멋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SQL을 어디까지 배웠냐면 조인 케이스문 뭐 요 정도까지는 배웠던 것 같아요. 서브 쿼리는 안 배웠을 수도 있어요. 네. 네. 서브 쿼리는 안 배웠었고 조인 케이스 이거 그때 좀 어려웠거든요. 근데 아무튼 거기까지를 좀 배웠던 것 같고. 근데 저는 이제 그 당시에 대학생이었다 보니까 정규직 지원은 오히려 생각을 안 했고 인턴 뭔가 열리는 게 있으면 봐야겠다 했었고 제가 이 교육과정을 듣기 전에도 취업 준비하면서 인턴 채용 공고가 많이 올라오는 플랫폼들은 많이 봤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당장 졸업을 못하니까 정규직 지원을 해도 어차피 못 들어가고 뭐 이래서 인턴 그런 거를 많이 봤었는데 그 플랫폼을 그냥 계속 봤었어요. 교육과정 들으면서도. 근데 그러다가 이제 리디에서 데이터 분석 인턴 공고가 나서 지원을 했고 코딩 테스트, 라이브 코딩 테스트 보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그 리디라는 회사의 1호 인턴이었을 거고 데이터 분석 인턴도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인턴에 대한 뭐라 그래 프로세스 인턴을 대해야 되는 그 회사의 방침 이런 거 딱히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아무튼 어떻게 운 좋게 그게 돼서 취업을 했고 커리어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엄청 실행을 푸시하는 사람이라서 저희 강의 후기 중에도 자기가 좀 완벽하게 해야 되는 성향의 사람이라서 많이 실행을 미루는 사람인데 그 강의에서 계속 푸시를 해줘가지고 좋았다 뭐 이런 후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방식이 맞는 사람이 있고 안 맞는 사람이 있는데 혜정님이 맞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약간 좀 긍정적으로 단순하게 생각한 것 같아요. 하라고 하니까 해보면 되겠지. 맞아. 선생님이 얘기하는데 되겠지. 믿져야 본전이잖아요. 그냥 맞아. 준비해보고 넣어보고 네. 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 맞아요. 그거라서. 맞아요. 아니면은 안 되면 그냥 다시 교육과정 듣던 거 들으면 되고 마저 들어서 다시 하면 되니까. 맞아. 그냥 그때야말로 단순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맞아. 저희 그 수강생분들 중에 취업 잘 하시고 하셔가지고 프로젝트도 잘 하셔가지고 세미나 같이 하신 분들 몇 계시잖아요. 네. 그분들도 약간 공통으로 얘기하는 게 결국에는 선미님과 저희가 이게 된다는 거를 이제 느꼈잖아요. 아 이렇게 해보면 되는구나. 네. 이거를 좀 느꼈으니까 저도 이제 강의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하고 맞아요. 선미님도 강의할 때 그렇게 얘기하고 혜정님도 같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면 되는구나 이거를 이제 저희 수강생들도 계속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캠프 들으신 분들도 그런 얘기 많이 들어서 이제 지원을 해봤다 이렇게 인터뷰하거나 뭐 이런 세미나 같이 할 때 얘기해보면 그렇게 얘기해 주시는 분이 많은 것 같고 그게 실제로 워킹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랑도 뭔가 프로젝트 같은 거 같이 보면서 세미나도 하고 취업기도 얘기해 주시고 이렇게 하는 게 저는 약간 선순환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네 그런 것 같아요. 잘 굴러가는 선순환 구조가 어떻게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등 떠밀기를 열심히 해야겠다. 그게 우리의 열심히. 강점이다. 네. 우리가 떠밀어 잘할 수 버린다. 있는 것. 떠밀어 준다. 네. 근데 내심 다들 원하고 계세요. 아, 뭔가 떠밀어주기를. 누군가 떠밀어 주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앞으로 더 열심히 떠밀겠다. 맞아. 좋다. 뭔가를 해보고 싶어서 교육을 또 들으시는 분들이니까 그쵸. 이렇게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우리도 이렇게 했다 이런 걸 보여주면은 되게 많은 동기부여가 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면 다들 회사를 선택할 때, 그 지원할 회사를 선택할 때 좀 기준이 있으셨나요? 보미님 어떠셨어요? 저는 너무너무 명확한 기준이 있었는데요. 3가지 기준이 있었어요. 오, 논리적이다. 저는 오. 굉장히 명확했어요. 한국인이 뭐야. 좋아하는 숫자 3. 3가지. 첫 번째는 첫 번째는 내가 궁금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지가 첫 번째인데요. 이제 저는 재미가 없으면 일에 집중을 잘 못하거든요. 근데 이제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일하면서 좀 까보고 싶은 데이터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일을 좀 더 잘할 거다 네.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네. 하지만 많은 데이터에 흥미를 느끼실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많은 것들 중에서도 제가 싫은 게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별로 안 보고 싶어. 약간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안 궁금하다. 네, 안 궁금한 분야가 분명히 있으니까 그건 이제 제외하고 나머지 재밌는 것들 중에서 고르자. 이게 첫 번째였고요. 네. 두 번째로 데이터의 양이 많은지를 좀 봤어요. 이게 데이터 양에 대해서 생각을 했던 이유는 이제 분석가라고 함은 말 그대로 데이터 분석가이기 때문에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직무인데 이제 데이터가 없으면 이 일을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맞는 말이죠. 그렇죠. 이제 지금은 데이터가 없는 곳은 사실 없고 어떻게든 분석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좀 바뀌기는 했는데요. 그렇지만 당시에는 신입이기 때문에 더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데이터가 많은 곳, 그리고 고민 없이 바로 분석을 할 수 있는 곳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이제 나중에 최종 합격된 회사 중에서 선택을 할 때 기준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사수가 있는지가 세 번째 기준이었는데요. 요건 사실 거의 약간 물 떠놓고 기도하는 그런 희망사항이긴 했어요. 왜냐면 데이터 분석 교육을 이수하긴 했지만 신입이라서 실무라든지 뭐 회사 생활이라든지 이런 건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정신적으로 실무적으로 이제 의지할 곳이 없으면 제가 너무 버겁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수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실제로 면접에 가면은 데이터 팀 규모가 어떻게 되냐 또는 이제 저랑 같이 일할 사람이 누구냐 요거를 항상 물어봤고요. 분석가가 사내에 많지 않다는 거를 이제 들어서 알고 있으니까 예를 들어 뭐 데이터 분석가 사수가 있지 않은 곳은 뭐 대표든 뭐 PO든 PM이든 누구 한 명이라도 의지할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약간 이렇게 생각하면서 물 떠놓고 기도를 되게 많이 했습니다. 저는 다행히도 이 까다로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한 회사가 첫 회사였어서 되게 재밌게 일을 했고요. 이거는 근데 다시 생각해도 정말 행운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아까 그 80개 지원하셨다고 했잖아요. 그쵸. 그 중에서 그러면은 다 만족하지 않아도 지원했던 회사들이 대부분이었나요? 아니면? 근데 분야 자체는 뭐 골라서 지원할 수 있는데 약간 사수가 있는지나 데이터 양은 가봐야 아는 거라고 생각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밖에서 걸을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일단 면접이라도 봐야 되고 면접에서 맞아. 물어보기라도 해야 이게 어느 정도 필터링이 되고 근데 필터링 할 만큼도 가능한지 안 한지 제가 잘 가늠이 안 가니까 얼마나 붙을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일단은 흥미로워 보이는 흥미로워 데다가. 보이는 데는 다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최종 면접이나 아니면은 최종으로 진짜 여기는 갈 수 있을 것 같다 붙었다 그런 곳들 중에서 이제 필터링을 할 때 요 기준을 사용해가지고 필터링을 했었습니다. 그렇구나. 저는 눈에 보이면 다 넣습니다. 그 요즘 많이 생각하는 스스로 돌아보기에 저의 특징이 일단 상황을 긍정하는 그런 특성이 있더라고요. 돌아보니까 실제로 모든 회사가 다 각자의 방면으로 좋은 면이 있잖아요. 그렇죠. 데이터가 적으면 데이터 분석하고 편할 테고 데이터가 많으면 뭐 많은 방면에서 커리어를 쌓을 수 있고 흥미로운 분석을 해볼 수가 있고 사수가 있으면 있는 대로 또 좋은 면이 있고 없으면 내가 상황을 개척해 나갈 수 있는 면이 있고 그래서 각자의 방면으로 좋은 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모든 회사가 다 좋아 보였습니다. 좋다. 좋은 마인드야. 네, 그래서 지원하는 기준은 없었고요. 때문에 이제 면접 질문 중에서 이 회사는 왜 지원하셨어요? 이런 질문을 받으면 제일 곤혹스러웠어요. 왜냐면 보미님은 명확한 기준이 있잖아요. 이런 기준을 충족하기 때문에 이 회사에서의 생활이 기대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나는 그냥 여기가 공고를 올려서요. 님들이 나를 뽑길래 지원했습니다. 네. 그 말밖에 할 수가 없어서 근데 그렇게 대답하면 안 되잖아요. 맞아. 그래서 그때 아무래도. 그냥 잘 지원해서 답변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랬구나. 네, 혜정님은 혹시 기준이 있나요? 저는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그때 한창 학교를 다니고 있어서 4학년도 아니고 3학년이었어가지고 인턴 가능한 곳들 위주로 봤고 근데 데이터 분석 인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뭔가를 골라서 지원한다 이거 딱히 없었고 눈에 보이는 데 지원했고 그게 처음 지원했던 데가 리디였어요. 근데 리디 지원 안 할 이유가 없다. 저는 이제 전자책 좋아하고 그리고 막상 들어가서 알게 됐지만 이제 리디북스는 전자책보다도 다른 장르 소설들 비중이 좀 큰 편인데 저는 그건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예스24 알라딘 리디북스 그리고 거기에서 리디는 그걸 팔거든요. 그 리더기. 네. 그래서 알고 있는 한 3대장 4대장 되는 회사였어가지고 재밌겠다 이러고 지원을 했죠. 네. 잘 알고 있는 회사니까. 네, 아무튼 그랬고 그때 제가 인턴 생활을 하고 정규직 전환이 돼서 또 이제 정규직으로 일을 하고 했던 건데 사실은 정규직 전환이 될 시점에 다른 회사에도 신입으로 면접을 봤었어요. 근데 그때도 그렇고 뭐 나중에 회사 다니면서 이제 경력직으로 이직할 때도 그렇고 제가 회사를 골랐던 기준은 B2C 회사 위주들
내가 인턴-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가지고 있는 회사. 맞아요. 음. 써볼 수 있는 회사? 근데 뭐 그때는 사실 B2C, B2B 개념도 잘 몰랐어요. 잘 몰랐는데 그냥 내가 잘 써볼 수 있고 내가 재밌게 일할 수 있는 회사? 보미님이랑 비슷한 좀 기준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업무에 내가 좀 몰입해서 할 수 있는 그리고 경력직 이직을 할 때는 그걸 또 더 중요하게 봤던 이유가 데이터를 계속 봐야 되잖아요. 그 데이터가 재미없으면 일을 못 하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리디 다닐 때 그만큼 데이터가 재밌었기 때문에 이만큼 데이터 재밌는 데 가야겠다는 생각이 좀 기저에 있었어요. 저는. 재밌었겠다. 에. 리디 그래- 데이터 재밌었겠다. 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B2C로 많이 찾아봤고 IT 회사들 위주로 많이 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렇게 해서 리디에 처음 입사를 하게 되었어요. 내가 사용해 볼 수 있는 B2C 회사 가는 거 되게 장점이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첫 번째는 이제 데이터에 흥미를 느낄 수 있고 제가 데이팅 앱 분석을 할 일이 있었는데 그거 진짜 너무 흥미가 없어가지고 그거는 B2C로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흥미가 없어서 분석하는데 좀 곤욕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서비스를 왜 쓰는지부터 이해가 안 되니까 좀 어려웠던 부분이 있고 또 다른 한 가지는 부모님이 아시는 거. 훌륭하지. 네. 그러면은 이제 많은 면이 좀 편해지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맞아요. 합리적인 기준인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회사를 고르는지 얘기해봤으니까 면접 봤던 얘기들 한번 해볼게요. 오. 다들 면접에서 어떤 질문 들으셨나요? 좀 자주 들었던 질문이나 이런 건 꼭 대답을 준비해야 된다 하는 질문 같은 게 있나요? 이건 좀 되게 기본적인 얘기기는 한데 경력자 이직의 경우에는 이전 회사에서 뭐 했냐 당연히 많이 물어보고 거의 한 면접의 한 80%를 차지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신입의 경우에는 포트폴리오에 있는 프로젝트를 설명해봐라. 또는 뭐 이런 부분은 왜 이런 식으로 했냐.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식으로 포트폴리오에 대한 질문이 이제 꼭 들어가니까 면접에 가신다면 준비를 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선미님이 저희 한창 취업 준비할 때 최소한 본인 프로젝트에 나오는 개념은 다 숙지하고 가라 이런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그랬군요.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프로젝트를 제가 했었는데 그게 되게 시간에 쫓겨서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시간에 쫓기니까 좀 분업화가 되잖아요. 그쵸. 이게 효율적으로 하려면 맞아요. 너는 뭐 하고 우리는 뭐 하고 이렇게 맞아요. 해가지고 이제 분업이 되는데 근데 결국에는 면접관들이 그 프로젝트를 보지 내가 했던 그 조각을 보진 않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제 시간에 쫓겨가지고 이거는 뭐 알지. 근데 제가 한 거면 잘 모르지만 일단 가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갔을 때 그 면접에서 질문을 받아가지고 그 제가 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또는 제가 했지만 이제 미숙하게 숙지하고 갔던 그런 개념에 대해서 질문을 받아가지고 되게 당황했던 기억이 있고요. 그래서 그 뒤로는 최소한 이 프로젝트를 이력서에 쓸 거면 그 프로젝트에서 사용한 개념, 뭐 예를 들면 통계적인 개념이라든지 분석 프레임워크에 대한 개념이라든지 이런 거는 누가 어떻게 물어봐도 이 프로젝트에 한해서는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을 정도로 공부를 하고 갔었습니다. 네. 그 제가 프로젝트 피드백을 많이 드리잖아요. 수강하시는 선생님들한테. 근데 이렇게 하드르다 보면은 그분들도 이제 분업을 하셔요. 이 부분은 맞아요. 누가 하고 이 부분은 누가 하고 이런 식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하고 사람을 딱 집어서 물어보면 이 부분은 제가 안 해서 잘 모르겠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네, 이러면은 절대 안 됩니다. 그니까요. 네, 이런 답변을 이해하고 넘어갈 면접관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프로젝트의 모든 면에 대해서 다 확실하게 숙지를 하고 가시는 게 좋겠고요. 또 경력자 이직에서 꼭 물어보는 질문 세트 중에서는 이전 회사를 왜 퇴사했냐. 이것도 들어있으니까 면접에 준비를 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하드한 면접의 경우에는 이런 이유로 퇴사를 했다 이렇게 대답을 하면 그럼 만약에 그 문제가 똑같이 우리 회사에서 발생하면 어떻게 할 거냐. 뭐 예를 들어서 사수가 없어서 퇴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경우 만약에 우리 회사에도 지금은 사수가 있지만 없어지면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렇게 질문이 들어올 확률이 한 50%는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답도 준비를 해가시면은 좋겠고요. 저희 MT 가서 최근에 MT 갔다 와서 이 얘기를 했는데 역질문이 안 들어오는 유일한 질문은 이전 회사가 망했습니다라고. 맞아. 더 이상 할 말도 없고 네. 숙연해지는. 네. 하더라고요. 그 이외에는 전부 질문이 들어온다는 뜻이니까 잘 준비를 해두시길 바랍니다. 맞아요.
저는 경력직 이직 면접에서 저희 회사에 왜 지원하셨어요?도 세트로 무조건 질문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전 회사 퇴사 이유랑 이제 지원한 회사에 지원하는 이유랑 둘 다 많이 물어보는 것 같은데 뭔가 이렇게 잘 엮어서 답변을 하면 좋은 것 같기는 합니다. 저도 이거를 답변하기가 되게 어려워서 썩 엄청 대단하게 답변을 하진 못했던 것 같은데 선생님들이 데이터 분석을 뽑으시니까요. 아무래도 그렇긴 하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아는 분이 그렇게 답변했다고 그랬나? 아무튼 어디서 이제 들었는데 뭐 이전 회사에서 이런 거를 해보고 싶었는데 해볼 만큼 해본 것 같고 뭐 이 분야가 궁금해져서 이직하고 싶어요. 이렇게 답변했다는 걸 들었는데 그게 되게 합리적인 거예요. 합리적인 이유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로 대답하면 좀 잘 스무스하게 넘어가나? 이렇게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왠지 그 상황에서 누군가가 꼬리 질문을 했다면 만약에 입사해서 이 분야 못하게 되면 어떻게 할 거냐. 그 서비스 종료하면 어떻게 할 네. 거냐. 그렇군요. 진짜 당황스럽네요. 제가 만약에 그분이었다면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고 저는 얘기할 것 같은데요. 근데 뭔가 실제로 그럴 계획이 있냐고를 다시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진짜로 방향이 바뀌는 거면 이 이유가 합리적인 것도 있지만 전 실제로 이전 회사에서 해보고 싶은 걸 다 해보고 이직을 하는 상황이 되게 괜찮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게 현명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맞다면 진짜 방향이 바뀌었을 때 그 회사를 붙어도 안 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오히려 역으로 진짜 저는 이런 이유 때문에 이직을 하고 싶은데 진짜 방향이 바뀔 계획이 있는지를 물어볼 것 같아요. 역질문을 한다. 그게 저한테는 진짜 중요한 이유라면. 면접관 입장에서 살이 떨리네요. 너무 무섭네요. 근데 그렇게 하면 좀 진정성이 있을 것 같다.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좀 하기는 했습니다. 저는 근데 이렇게 답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래도 만약에 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 답변을 해봐라.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는 스토리도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너무 어렵다. 네, 이게 완전 만약에 살인마 같이 계속 이제 답변을 하면 그럼 만약에 이러면 어떡할 거냐 이런 식으로 계속 연달아서 질문을 받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들었어요. 근데 좀 불쾌했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가만 듣고 보니까 또 되게 불쾌할 것 같은 거예요. 왜 그렇게까지 하지 이런 생각을 들었는데 제가 이 데이터 삽질 끝에 UX가 보였다라는 지난 화에서 추천한 이 책을 읽다 보니까 5Whys라는 그렇게 계속 질문을 파고들다 보면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그런 방법론이 있대요. 네. 그래서 이제 물론 면접하신 분이 그걸 의도하신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계속 그 사람에게 난처한 경험을 압박 면접을 하기 위해서 그랬을 수도 있는데 그냥 뭐 5Whys였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은 좀 면접 그냥 봤던 사람이 마음이 좀 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대답을 잘 못해도 통과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왜냐하면 본인들도 압박 면접이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답을 아주 명확하게 안 했다고 하더라도 통과시키는 경우도 있대요. 네. 그럴 거면 왜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근데 이건 면접관의 태도도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 이유를 물어볼 때 진짜 궁금해서 물어볼 수 있잖아요. 왜냐면 그게 알아야 맞춰갈 수 있는 거기도 하니까. 그럼 사유를 얘기를 해주면 좋을 텐데. 질문을 질문을 왜 하는지. 그렇죠. 그게 이제 둘이서, 그러니까 면접관과 면접자가 이제 합의가 돼서 이런 것 때문에 물어보는구나가 이제 이해가 되면 이게 너무 공격적으로 느껴지지 않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요. 이제 보통은 이유를 알려주지 않고 그러니까요. 그냥 궁금하니까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마 그렇게 더 느끼지 않았을까 싶네요. 그러니까요. 그 경력직 이직하니까 생각났는데 아까 처음에 선미님이 그 어떤 일을 했는지를 많이 물어본다 하셨잖아요. 근데 그거랑 같이 연결해서 어떤 성과를 냈는지도 많이 같이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회사 다니면서 이직 준비하다가 이런 질문을 많이 받고 성과 낸 게 어떤 거였는지 알아야 되는구나를 좀 깨달았어요. 그래서 돌이켜서 생각해보니까 내가 어떤 성과를 냈는지도 스스로 잘 모르고 그거를 잘 찾아보지 않았다는 거를 좀 깨달았고요. 특히나 좀 조직 구조상 저는 기능 조직에 있다 보니까 데이터 분석가는 분석가끼리, 개발자는 개발자끼리, 마케터는 마케터끼리 이렇게 일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각자가 맡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처음부터 끝까지 관여하지 않는 문화가 되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제 분석이 어떻게 쓰였는지, 왜 쓰였어야 했는지 이런 거를 잘 모른다는 사실을 그때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일하면서 내가 이 요청을 왜 받았는지, 어떤 데 쓰이는 건지 이런 걸 좀 상세하게 물어보고 이렇게 확인을 하기도 했고 끝나고 나서도 제 분석이 어떻게 쓰였는지, 어떤 결과를 냈는지 이런 거를 좀 정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목적 조직이었으면, 기능 조직이 아니라 목적 조직이었으면은 처음부터 어떤 프로젝트에 대한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여러 가지 직무의 사람들이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뭐 기획을 할 때부터 분석가도 같이 참여를 한다던가 끝나고 나서 결과 볼 때도 같이 참여한다던가 이게 좀 자연스러운데 맞아. 저는 기능 조직에 있다 보니까 그게 좀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경력직이시면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좀 잘 정리를 하고 뭐 조직 구조상 어렵다고 하더라도 이런 거를 좀 사전에나 사후에 잘 파악을 하시면은 면접 보실 때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전 들으면서 생각이 드는 게 약간 취업도 일단 부딪혀봐라 했잖아요. 네. 이직도 비슷한 것 같아요. 뭔가 저도 해봐야 아는구나. 저도 이제 이직 준비할 때 저는 1년 차 때도 뭔가 뭐 다른 데 한번 서류 내봤고 2년 차 때도 내보고 막 그랬었는데 거의 한 1년에 한 번씩 내보고 저도 중간중간 그랬었는데 많이 냈어요. 네네. 그렇게 하면서 지금 혜정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면접에서 누가 내 성과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이제 생각이 나는 것들이 맞아. 되게 있고 맞아, 맞아. 아 회사에서 이걸 더 해봐야 되는구나 이거를 알게 되는 게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 목적 조직 그러니까 반대의 경우에 있었으니까 뭔가 프로젝트를 하면은 지표 설계부터 이제 트래킹까지는 다 하는데 근데 그런 성과는 있는데 이게 약간 그 프로젝트의 성과지 그래서 내가 회사에 얼마나 기여했냐 이거는 또 다른 얘기잖아요. 매출에 얼마나 기여했냐 또는 매출에 기여하는 뭔가 프로덕트를 만들었냐 아니면 그런 성과를 냈냐 이건 또 다른 얘기라서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트래킹까지는 되는데 뭔가 매출 관련된 거를 안 해봤다는 거를 면접 가서 깨닫고 그 뒤에 이제 회사에 다시 돌아와서 아 매출 관련된 걸 해보고 싶다 해가지고 마침 그런 걸 할 수 있는 환경이 돼서 그 대표님이랑 직속으로 일하고 있어서 대표님 입장에서는 제가 매출 상승시키는 프로젝트를 하고 싶습니다 하면은 안 하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맞아. 그래서 제가 최소한의 리소스로 매출에 기여하는 뭔가를 해보고 싶다 이렇게 의견을 드렸더니 오케이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하고 나니까 아 분석가가 약간 이런 역할까지 할 수 있구나. 약간 직무를 확장하는 거에 대해서도 저는 좀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다음에는 이런 면접에 가서 얘기할 수 있겠구나 이걸로 약간 이런 게 좀 생기기도 했어서 약간 이직을 하시는 분들도 완전 확실하게 이직하고 싶다 이렇게 할 때도 물론 열심히 넣어야겠지만 아 이직을 지금 막 할 건 아닌데 그냥 뭐 궁금하다 또는 내가 지금 부족한 게 뭔지 알고 싶다 이 시장에서 채용 시장에서 부족한 게 뭔지 알고 싶다 하시면 그냥 채용 공고에 이렇게 지원해 보시는 것도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것도 부딪혀보는 경험을 해보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데이터 분석가를 성장시키고 싶은 사람은 데이터 분석가가 다른 회사 면접을 보게 하라. 아이러니하지만. 진짜 아이러니한데 근데 그러면서 성장을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듣다 보니까 진짜 그러네요. 네. 근데 이게 사수가 저는 있기는 했지만 막 뭐 개발팀처럼 되게 대규모 팀이 있는 게 아니고 선배들이 여러 명이 있는 팀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더더욱 다양한 의견으로 제 커리어를 볼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 같다는 생각도 조금 했었거든요. 약간 면접을 커피챗처럼 쓴 거군요. 선배와의 커피챗. 담당자분들께는 정말 죄송하지만 근데 그런 면접에 나오는 분들이 보통은 연차가 굉장히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결정권자죠. 그쵸. 의사결정권자. 그런 분석가들을 내가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으니까 맞아요. 그리고 내가 커피챗을 해주세요라고 한다고 저분이 봐줄까? 그것도 또 다른 얘기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뭐 겸사겸사였겠죠. 겸사겸사 이제 이직을 할 수 있는지도 한번 테스트를 해볼 겸 그 10년차, 20년차 이런 분들이랑 언제 얘기를 할 기회를 얻나 약간 이렇게 생각하면서 면접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코딩 테스트 얘기 한번 해볼까요? 그 데이터 분석과 취업하면 사실 코딩 테스트를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다들 꼭 코딩 테스트, 특히나 SQL 코딩 테스트를 많이 볼 텐데 각자 봤던 코딩 테스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좀 기억에 남는 코딩 테스트나 아니면은 좀 얘기하고 싶은 게 있으신가요? 저는 손코딩 좀 많이 본 것 같아요. 코딩 테스트 사이트에서도 보긴 보는데 보고 나서 이제 면접을 볼 때에도 간단한 문제랑 대충 테이블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런 테이블이 있다고 가정하고 이런 컬럼들이 있다고 가정하고 이렇게 정보를 주고 지금 메모장에다가 코드를 적어서 달라 뭐 이런 라이브 코딩 을 볼 때도 있었고요. 또 플랫폼에서 보는 코딩 테스트는 해커랭크, 리트코드 이런 코딩 테스트 사이트에서 문제 많이 풀어보시는 게 필요하고 뭐 요즘 괜찮은 사이트는 데이터 라모라는 사이트가 링크드인 또는 뭐 페이스북 이런 해외 대기업 문제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어떤 노하우로 그런 걸 소싱해 오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풀어볼 만한 재밌는 문제들이 많아서 근데 이제 풀어보시는 분들이 보통 다 영어로 문제가 서술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이거 영어 공부까지 해야 되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 계세요. 근데 영어로 테스트 보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영어 문제 푸는 훈련은 되어 있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플랫폼 테스트가 아니라 이제 면접 중에 아까 얘기한 간단한 문제 적어주고 푸는 경우는 보통 비즈니스 문제가 결합되어 있거나 아니면 본인들이 이제 실무에서 많이 쓰는 패턴 같은 걸 물어볼 때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뭐 제가 봤던 거를 생각을 해보면 간단하게는 이제 온라인 쇼핑몰 테이블 연결하는 그런 문제도 있었고 좀 어렵게는 이동평균을 구하는 문제도 있었거든요. 이런 문제들은 서브쿼리, 윈도우 함수까지 다 하실 수 있어야 데이터 분석과 이 코딩 테스트를 통과를 하실 수가 있으니까 혹시 뭐 그룹 바이, 조인 정도 공부하신 분들은 뒤에 내용도 좀 더 공부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저희 실전반 과정의 커리큘럼에 이제 서브쿼리, 윈도우 함수 같은 고급 기능들이 들어있어서 그거 커리큘럼 참고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선미님이 그 써주신 블로그 글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코테 관련해서 어떤 유형이 있는지 이런 거 정리해주신 블로그 글도 저희 네, 사이트에 세미나 한 있거든요. 거 정리해가지고 올려놨던 거 있어요. 그것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저는 기억에 남는 게 인턴 취업할 때 저도 그 라이브 코딩을 봤었거든요. 그때 저는 인턴이니까 절차가 많지 않았어요. 그 채용 절차가. 그래서 서류 합격한 사람들 면접 바로 부르고 거기에서 라이브 코딩 보고 시키고, 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그 분석가 면접이 처음이기도 하고 뭐 개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코딩 테스트에 대한 개념이 없어. 무개념 상태로 가가지고 다 원래 이런가 보다 했는데 그때 한창 교육 과정을 들으면서 이 쿼리를 되게 많이 써봤을 때여서 쿼리를 작성하는 게 좀 손에 익었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배운 거를 최대한 써먹자 이러고 조인 케이스는 어려우니까 그걸 좀 최대한 공부해가고 최대한 하자 하고 그거를 문제를 풀었었고 그리고 그때 완전 면접관이 바로 제 앞에 앉아 계시고 어떤 의문의 노트북에 뭘 쓰는지 모르겠지만 뭐 의문의 노트북과 제 앞에도 노트북이 있고 별거 안 쓰는 거 아니야? 뭐 점심 뭐 먹고 싶어. 그럴 수도 있어. 근데 뭔가 왠지 무표정으로 이렇게 가만히 계시고 나는 그걸 풀어야 되고 근데 검색은 해도 된다 그랬어요. 검색은 해도 된다 그래서 그때 또 아마 선미님이 그때 알려주시면서 영어로 구글에 검색하는 거 뭐 이런 것도 알려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검색하고 이렇게 찾아보고 해서 했었는데 오히려 막 너무 경험이 없었으니까 좀 덜 떨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좀 부담 없이 무개념이어서. 네, 무개념이라 무대뽀로 그냥 가서 한 거라서 이게 맞나? 이런 것도 잘 모르고 원래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풀고 앞에 사람은 어리버리한 애가 근데 풀긴 잘 푸네. 잘 푸네. 막힘이 없네. 좀 그랬던 것 같고요. 그 라이브 코딩은 제가 그 회사를 다니면서 면접을 진행하게 된 경우도 있었어요. 제가 면접관으로. 근데 그때도 이제 라이브 코딩을 보게끔 했던 경우들이 있었고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실제로 저희가 많이 쓰는 문법들이나 패턴들 이런 거를 쓸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 사람이 맞아요.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그래서 그런 것들 위주로 많이 문제를 제출하고 구성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사람이 직접 앞에 있잖아요. 온라인 코테는 나 혼자 시간 안에 풀면 되는 약간 타임어택 이런 거고 이 라이브 코딩 테스트는 실제로 사람이 앞에 있고 또 그때 당시에 코로나 좀 시기여서 대면으로 보신 분들도 있는데
비대면으로 보신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줌이나 구글 밋 이런 거 카메라 켜두시고 본인 화면 보이게 하고 문제를 푸는. 그 문제 푸는 컴퓨터 화면도 보이게 하고 뭐 이렇게 해서 했었는데 이게 사람이 앞에 있다 보니까 다들 긴장을 되게 많이 하세요. 저도 긴장을 많이 했지만 다들 제 면접관으로 볼 때도 그분들이 되게 긴장을 많이 하고 아마 아시는 걸 텐데 잘 못 쓰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진짜 모르는 거예요. 아, 진짜 몰라요? 아, 저 라이브 코딩 할 때 약간 악몽 생각났어요. 왜요? 이게 저 연차가 좀 쌓였을 때 한 번 면접을 본 적이 있거든요. 어느 회사인지 얘기할 순 없지만 연차가 좀 쌓였으니까 그 데이터 분석과 커뮤니티에 이제 아는 사람들이 좀 생기잖아요. 그 라이브 코테를 보는데 아는 분이 들어오셨어요. 면접관으로? 네, 면접관으로. 그 라이브 코테 면접관으로. 그러니까 한 명이 이제 카메라 넘어에 있고 저도 이제 카메라를 켜놓고 이렇게 하는 상황인데 비대면. 네, 하는 상황인데 문제가 나왔어요. 그 사실 이동 평균 구하는 문제였어요. 근데 이제 그 회사에서 쓰나 봐요. 뭐 지표를 계산할 때 노이즈를 줄이려고 이동 평균 계산하나 보죠. 근데 저는 이동 평균 계산할 줄 몰랐어요. 그 당시에. 뭐 그 문법을 쓸 일이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못 풀고 이러고 있는데 앞에 앉아 계시는 분이 아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시면서 왜 그래요? 이러는 거예요. 진짜. 그 너무 뭘 또 그런 말을 하셔. 아니 그래서 솔직하게 얘기해서 나 진짜 모른다고. 저런. 그러고 이제 떨어졌어요. 저런. 네. 진짜 긴장됐겠다. 아는 사람. 네. 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진짜 모르는 거예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세상에. 그분들은 진짜 모르셨던 걸로. 그래서 그때 막 면접 보고 할 때도 면접 자체? 그러니까 구두 면접을 잘 보셨는데 뭐 코딩 테스트는 못 본 경우가 있고 뭐 이런 경우도 있어서 그게 꽤나 합불에 좀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긴장한 상태에서도 잘하시는 분들한테 좀 더 눈이 갔던 게 사실이에요, 저는. 맞아요. 아마 다들 비슷하게 긴장을 하겠지만 음. 아무튼 그래서 제가 면접 지원자로 봤을 때도 생각해보면 좀 문제를 많이 풀어봤던 게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이거를 많이 풀어보고 직접 작성해보고 하다 보니까 좀 손에 익는 게 있어서 그리고 라이브 코딩 테스트를 면접관으로서 봤을 때 좀 특이점은 사람들이 처음부터 백지 상태에서 작성하는 게 쭉 보이잖아요. 뭐부터 작성하는지가 보여요. 그러니까 셀렉트 아스타 프롬 어쩌고 뭐 테이블 확인도 안 해보고 그냥 쿼리를 작성한다든지 아니면은 냅다 그냥 한 번에 쭉 순서대로 작성하려고 에러가 난다든지. 네. 근데 문제를 잘 안 읽어서 조건이 잘 안 들어갔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보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좀 보였던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그래서 이게 면접관으로서는 사람의 실력을 테스트하기가 참 좋은 건데 지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좀 많이 떨리는 그런 거긴 한 것 같아요. 눈물 난다. 어렵다. 어렵다. 라이브 코테 진짜 어렵네요. 그리고 좀 기억에 나는 특이한 거는 제가 지원자로서 면접을 봤던 거였는데 그 서술형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진짜 고등학교 중간고사처럼 서술형으로 쓰라고 한 적이 있었거든요. A4 용지에 뭔가 문제를 출력해서 주고 저한테 볼펜을 줬어요. 풀어보래. 근데 그게 약간 쿼리를 작성하는 거였던 것 같거든요. 그 문제 한 장짜리 문제 안에 테이블도 적혀 있고 이런 걸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쿼리를 작성하십시오. 약간 빈칸을 채우려는 거였나? 뭐 아무튼 그런 유형의 서술형 문제를 주신 적이 있어요. 흥미롭다. 그리고 이런 거는 왜 이렇게 작성해야 되는지 어떻게 작성할 건지 이유를 서술하시고 뭐 약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손으로 써야 돼요? 셀렉트. 손으로 그렇게 쓰라고 어쩌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주는구나 하고 보기도 했었어요. 그거는 아마도 라이브 코테를 그런 식으로 대체한 것 같은데 이것도 꽤나 신선한 경험이었어요. 손 코딩. 리얼 손 코딩. 손으로 하는 코딩. 그런 게 있었어요, 저는. 그렇군요. 저는 코테가 많이 기억이 나진 않아요. 지금 또 시간이 꽤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약간 기억이 나는 게 많진 않은데 경력직으로 이직 준비할 때 그 코테를 봤는데 금융권의 대기업이라서 기억이 나는 게 하나가 있거든요. 면접까지 진행을 한 건데 이제 코로나 시절이라서 그 코테랑 면접은 아니었. 코테까지만 온라인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혜정님 얘기하신 것처럼 컴퓨터로 문제 풀고 그냥 문제 푸는 내 얼굴이 뭔가 나오게 핸드폰인지 이 웹캠인지를 켜서 찍어야 됐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전에는 취준할 때 처음에 신입으로 취준할 때는 코테 그냥 온라인으로 보고 근데 이제 이렇게 앞에 누군가 있는 그건 아니고 그냥 진짜 문제만 보면서 이렇게 풀면 되는 그런 거를 주로 봤어서 경력직 이직 준비할 때 처음으로 본 거거든요. 약간 뭔가 내가 찍히고 내가 보이는 누군가한테 보이는 그런 코테를 처음 봤는데 그 전까지는 그냥 문제 보고 풀면 되니까 긴장 안 하고 뭐 녹화는 될 수 있는데 그것까지는 그때는 생각을 못 하고 그냥 문제에 몰입해서 푸니까 그냥 했는데 이제 얼굴이 찍힌다고 생각하니까 되게 긴장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긴장하고 풀었는데 코테 자체는 쉬웠어요. 그 문항들의 뭔가 난이도 자체는 되게 쉬워서 통과하고 면접까지 봤는데 웃긴 게 실무자 면접까지 엄청 잘 보고 그 프로젝트 같은 거가 있었거든요. 과제가. 그래서 과제까지는 엄청 잘 봤는데 인성에서 떨어져가지고 인성이 내가 별론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도 기존에 다니던 회사랑 규모도 되게 다르고 산업군도 되게 달라서 그래서 되게 코테 보고 면접 본 게 되게 재밌었던 기억으로 남아있는 것 같고요. 저도 이제 회사에서 일할 때 면접관으로도 들어간 적이 있었는데 첫 회사는 사실 신입으로 취업할 때는 코테가 없었어요. 제가 면접관으로 들어갈 때까지만 해도 코테는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코테가 없다고 해서 SQL이 안 중요한 게 아니고 무조건 면접에서 물어는 봐요. 그래서 무조건 면접에서 물어보고 하지만 그 코테를 하는 그 필요성까지는 아직 그 인지가 안 된 상태에서 제가 들어가고 이제 면접을 봤던 건데 아마 뭐 다른 분들도 코딩 테스트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이렇게 지원을 하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SQL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없는데도 무조건 SQL 얼마나 하는지는 물어보게 되어 있고 이제 그 물어보는 걸로 일단 저는 대충 감이 오긴 했거든요. 제가 지원자를 봤을 때는. 근데 이렇게 할 거면 코딩 테스트를 보는 게 좋긴 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그거를 이제 검증하기 위해서 저희는 코테가 없었으니까 면접 시간을 무조건 잡고 그때도 이제 면접관이 한 명이 아니라 2명씩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두 실무자의 시간을 무조건 빼서 이 SQL 할 수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지원자의 그 스크리닝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비효율적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코딩 테스트를 이래서 하는구나 약간 이렇게 생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 선생님이 인성이 안 맞았다고 하니까 그냥 생각난 거 있는데 저도 인성 면접에서 떨어진 적이 있거든요. 그럼 되게 약간 당황스럽지 않아요? 저는 되게 당황스러운데. 그래요. 전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긴 했었어요. 아, 그랬어요? 네, 대표 면접이었는데 저 선생님들한테 얘기한 적 있는 것 같아요. 그 제가 그때 신입이었어요. 신입을 뽑아놓으면 뭐 한 1, 2년은 가르쳐야 그래도 쓸만한 사람이 되는데 한 1, 2년 가르치고 이제 좀 일할만 하면 자꾸 퇴사를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회사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신입은 어디에서 경력을 쌓습니까? 이랬거든요. 그러고 떨어졌어요. 저런. 그렇구나. 그렇군. 네. 웃겨.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 일이. 그냥 인성이 안 맞았던 것은. 네. 맞아요. 네. 얘기를 듣자마자 너무 화가 났어요. 왜 저걸 나한테 물어보지? 어쩌라는 거야. 네. 그럴 수 있죠. 뭐야. 네. 자꾸 퇴사를 하면 그쪽에 문제가 있지 맞아. 않을까?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맞아요. 네. 저 이제 뭐 취업하고 나서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냐면 쿠팡 취직했을 때 이제 한참 로켓 배송을 시작하는 때였어요. 이게 원래 쿠팡이 티켓몬스터 같은 사이트처럼 약간 싸게 공구 같은 거를 하는 플랫폼이었어요. 뭐 놀이공원 티켓 맞아요. 그랬던 50, 것 50% 같아요. 할인 뭐 약간 맞아요. 이런 식이었어요.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의 쿠팡으로 사업의 성격을 바꾼 건 2015년도, 16년도쯤이었는데 마침 그때가 제가 취업하는 그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잘 이 회사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희 엄마 아빠는 그 회사가 어디냐, 망하는 거 아니냐, 막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하셨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상관이 없었기 때문에 어디 회사든 상관이 없었고 그냥 테헤란로에 출근하는 게 너무 기뻤기 때문에 그냥 귓등으로 흘려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근데 다 그렇지 않을까요? 뭔가 약간 저희가 알고 있는 유명한 회사라고 해도 어르신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맞아요. 많아가지고 맞아. 그래서 저도 이제 취업하고 나서 명절에 친척들이랑 모여가지고 얘기했었는데 자플래닛이라는 채용 플랫폼에 데이터 분석가로 취업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네, 어른들은 자플래닛도 모르고 데이터 분석가도 모르고 일단 한국말도 아니야. 네, 그렇죠. 뭐 또 다 아무것도 모르겠고. 근데 이제 취업했다. 약간 여기에 이제 꽂히셔가지고 취업했구나. 백수가 아니구나. 잘했다. 잘했다. 약간 이제 결혼하면 이렇게. 되겠다. 예, 그렇게 얘기하시고
이제 제 또래 사촌들은 그래도 그나마 같은 세대잖아요. 자플래닛은 아는 거예요. 취업 준비를 다 같이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자플래닛은 아는데 데이터 분석가는 뭐냐. 약간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제는 뭐 잘 모르는 분들한테 자기소개할 때 뭐 택시기사님, 뭐 미용사님 뭐 이런 네. 분들한테 얘기할 때 데이터 분석가 뭐 그 AI 그런 거예요. 네. 그러면은 대충 그래요. 이러고 이제 얼버무리고 그러긴 하는데 근데 그때는 뭔가 그것조차 약간 듣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 있을 때는 그냥 백수 안 입고 이제 취업했어요. 이러고 그냥 넘어갔어요.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F1 영화 보고 F1에 관심이 많아졌잖아요. 그 드라이버들이 이제 어디 가가지고 직업이 뭐예요? 뭐 이렇게 물어본대요. 그럼 F1 드라이버라고 하면은 못 알아들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 그냥 택시 운전자 비슷한 거다 이렇게 진짜로? 그렇게 간다고. 우스갯소리긴 한데 그렇게 대답하는 경우도 있다고 해서 웃겨. 신기하네요. 이야, 비슷한 경험이네요. 초고액 택시 네. 드라이버. 네. 연봉 600억짜리 와, 택시는 아니다. 웃겨. 그렇구나. 혜정님은 주변 반응이 어땠는지. 저는 일단은 그 교육과정 들을 때 그 선배님이 가르쳐주신 교육과정 들을 때부터 부모님이 제가 뭘 하는지 몰랐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아무래도. 그거 휴학하고 들었어야 되거든요. 그게 휴학하고 들어야 되고 뭐 재직 중이면 안 되고 이런 제한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저는 휴학을 하고 들었는데 나 휴학하고 뭐 공부한다 그랬더니 뭘 공부하냐 데이터 분석 공부한다 그랬더니 모르시잖아요 잘. 그래서 그냥 컴퓨터 공부한다. 그러면 알아들으실 수도 있겠다. 그래서? 21세기 가장 섹시한 직업이란다. 섹시해지는 공부를 한다. 그럼 너무 걱정하셨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너무 걱정되는데? 그래서 아무튼 저는 6개월간 컴퓨터 공부를 한 사람이 되었고 좋은 뭐, 설명이다. 맞아 뭐 대충 그거 눈높이 설명. 대충 맞지. 근데 이제 갑자기 취업을 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맞네. 근데 제가 뭘 하는지 모르는데 뭐에 취업이 됐대. 근데 일단 좋아하셨어요 아마. 좋아하셨고 근데 어떤 회사인지 리디북스 뭐 친구들은 아는 경우가 많았는데 많겠죠. 부모님도 잘 모르셔가지고 그냥 책 파는 회사다. 교보문고 같은 거다. 네, 그렇게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한테는 대체제가 교보문고인데 누군가한테는 아니거든요. 이 리디북스가 그쵸, 참 그쵸. 묘한 플랫폼이라서 아무튼 교보문고 같은 데다, 뭐 예스24 이런 데다 책 파는 데다 대충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컴퓨터 공부를 하고 책 파는 회사에 취업한 사람입니다. 대충 맞아요, 대충 이렇게 넓게 보면 맞지. 넓게 보면 맞지. 그렇습니다. 아무튼 웃기네요. 아마 저희 부모님들은 우리가 지금 뭐 하는지도 모를 것 거예요. 같아요. 그러셨다니까요. 전화에서 얘기했지만 너가 강남에서 강의를 하니? 강의를 한다고? 그러니까 맞아, 저희 맞아. 부모님들은 아마 점점 더 미궁으로 들어가시는 것 같을 거예요. 맞아요. 지금은 창업을 했다는데 그것 네. 또한 데이터 분석인데 네. 그거를 듣는 사람들이 있다니? 네. 약간 그런 느낌으로다가 네. 나중에 창업설도 한번 얘기해보면 재밌겠네요. 네. 맞아요. 저희 부모님 정말 미궁이세요. 일단 뭐 하는지도 모르시고 그리고 뭐 출퇴근은 어떻게 하니? 뭐 일주일에 한 번 출근한다. 뭐 일주일에 한 번 출근해서 이 일이 되니? 약간 이런 식이에요. 웃겨. 진짜 맞아요. 웃겨. 뭐 다음 주엔 뭐 하니? 뭐 경북 구미로 출장 간다. 출장을 뭐하러 가니? 뭐하러 가니? 그런 회사도 너네 강의를 듣니? 아니 그래도 4년 넘게 지금 사업하고 있는데 그니까요. 그렇죠. 저희는 아버님이 저거 사업을 하시니까는 분야는 모르겠는데 사업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은 아시잖아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관계는 괜찮고 약간 이런 거 물어보세요. 그래서 아주 괜찮아 막 이러면서 맨날 얘기하는데 또 뷰가 다르시구나. 거긴 그러니까요. 또 직장인은 아니셔가지고 뷰가 또 다릅니다. 하지만 똑같이 뭐 하는지는 전혀 모르시다. 그러니까 진짜 전혀 모르시다. 그나마 이제 이름이 좀 유명한 회사 다닐 때는 그냥 어디 다닌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니까. 맞아. 네, 뭔가 나름의 명쾌함, 시원함 이런 거를 얻으셨던 것 같은데 이제 다시 미궁 속으로 들어가고 있죠. 맞아. 수식어가 길어지는 어떤 일을 하고 있으니까 진짜 정말로. 대충 맞아요.
그러면은 녹음 소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부터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네. 저는 굉장히 제가 시기를 잘 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요즘 취업하시는 분들 정말 존경하고요. 저보다 훨씬 잘하셔서 제가 말을 보탤 게 있나 싶습니다. 다들 똑똑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취업은 마치 연애처럼 서로의 타이밍이 맞아야 할 수 있는 거라서 마음을 열어보고 다양한 기회를 둘러보시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 그리고 또 준비를 어느 정도 했으면 일단 부딪혀보는 마음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SQL을 어느 정도 배웠으면 과감하게 코딩 테스트도 해보고 또 합격하면 좋고 불합격이라면 배우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팟캐스트를 챙겨 듣고 하시는 정도면 아마 선생님들만큼 이 직무에 관심이 많고 또 열의가 있는 분들이 드물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불합격을 준 회사가 큰 손해를 본 겁니다. 맞아요. 네, 아무래도. 그것은 기정사실입니다. 큰 아무래도. 손해를 보았다. 아무래도. 선생님들도 이런 마음가짐으로 이것이 팩트니까 그런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취업 준비할 때만 해도 데이터 분석가가 뭔지 잘 모르는 분들도 많았는데 그래도 이제는 좀 많이 알려지고 IT 업계에서도 좀 어느 정도 자리가 많이 생기고 그래서 그만큼 데이터 분석가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취업을 준비하신다면 내가 이 직무를 왜 선택했는지에 대해서도 잘 고민을 해보고 면접에서 잘 어필하는 게 좀 중요한 것 같고요. 만약에 다른 직무로 일을 하고 있는데 분석가로 직무 전환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겼으면 지금 일하고 있는 직무에서 데이터를 보는 것부터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일하면서 알게 된 건데 데이터 분석이 단순히 데이터만 보는 어떤 기술자라기보다는 그 데이터를 왜 보고 그래서 그 결과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런 일련의 상황이랑 관점도 좀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런 거는 회사 밖에서는 자연스럽게 하기가 좀 어려운 경험이기도 해서 회사에 있을 때 많이 경험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아직 회사 경험이 없는 취준생이시면 내 주변에 있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지 고민해보시거나 문제 상황이 있는 공모전 같은 거 잘 활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든 분들의 커리어를 응원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는 써놨다가 써놨던 걸 잠깐 지웠는데 여러분들 얘기 들으면서 생각한 게 지금 얘기했던 사람들의 취업 준비했던 방식이나 마음가짐이나 마인드셋이나 이런 게 다 다르잖아요. 네, 너무 다르죠. 네, 이 세 가지 다른 표본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나는 이렇게 한번 해보면 좋겠다 또는 저렇게 한번 해보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게 있으면 그거대로 한번 해보는 것도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다른 선배들이 이렇게 했다라는 것들을 따라서 해보는 것도 저는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무것도 모를 때는 그렇게라도 해보는 게 어쨌거나 하나라도 경험을 더 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일단 저희 3명의 예시를 들어보고 이 예시대로 하면 어떻게 될지 한번 해보고 이게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될지 혼자 고민을 또 해보고 그런 식으로 계속 진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저희 3명 예시뿐만 아니라 저희 데이터리안 블로그에 들어가면 훨씬 더 많은 분들의 취업기도 많이 들어있거든요. 맞습니다. 수강생 인터뷰 이런 것들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 수강생분들 진짜 똑똑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맞아요. 저희가 사례를 들으면서 감명받고 맞아요. 맞아요. 네, 배우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최근에 취업을 하신 분들이 진짜 똑똑하신 것 같아요. 전략적이고 그래서 저희 블로그에 있는 선생님들 많이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번 3화는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다음 화에서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좋은 분석가가 무엇인지 사연을 받아보려고 합니다. 아마 이 에피소드가 올라갔을 때쯤에는 사연에 대해서도 안내가 나갔을 텐데요. 내가 만났던 데이터 분석가 중에 이 사람은 진짜 일을 잘한다. 내가 배울 점이 많았다 하는 분이 있다면 구체적인 에피소드를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꼭 타인이 아니어도 나는 분석가로서 이런 거 내가 좀 잘한다 하는 자화자찬도 환영입니다. 네. 그래서 회사 자랑, 본인 자랑, 사수 자랑, 성과 자랑 모두 많이 남겨주세요. 데이터리안 인스타그램 그리고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서 남겨주신 답변을 다음 화에서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네, 자기 자랑 환영합니다. 네. 좋습니다. 옆자리 분석가는 데이터리안 유튜브 채널 팟빵, 스포티파이, 애플 팟캐스트 그리고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서 들으실 수 있어요. 옆자리 데이터 분석가 다음 화에서 만나요. 안녕.